제가 이제 내부에서 느끼기로는 느끼기에. 영남권 의원분들은 이제 특정 당권 주자로 이제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예. 영남권 지역은 뭐 제가 모두를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영남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여기서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당권 주자들 말씀하시면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굳혀가는 단계 아닌가. 이미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을 하고 하면 사실 의원분들이야 마음속에 아마 정리가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원 장관 출마 의사 표시 이전이에요. 이전.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예, 여의도 가장 핫한 이슈를 풀어보는 시간 여의도 내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제주시엘 김한규입니다. 저 지역구 원래 얘기 잘 안 했는데 하시니까 안 했다가 또 지역구에서 너는 왜 안 하냐고 할까봐. 제주시을, 제주시을, 재선의 여유와 초선의 패기. 예.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진수희 전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수희입니다. 박성태 실장님. 예, 행신동사는 박성태. 꿈나무인가? 4년은 꿈나무인가요? 아니에요. 2년 후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2년 후 지방선거. 예. 시장. 저희 동네 집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성남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절치부심. 자, 네 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자, 반가운데, 자, 일단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전당대회 판이 이번 주에 갑자기 커졌어요.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4파전으로 지금 굳어지고 있고, 오늘 이제 윤상현은 출마 선언을 했고, 한동훈 전 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은 이번 주 주일 일요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1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 2시, 원희룡 전 장관이 3시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같은 날, 같은 장소 1시간 간격 출마 선언. 자, 김영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비대위원으로서요. 예. 전당대회가 흥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저희가 비대위 회의할 때 비대위원들이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당권 주자들이 많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탁금도 하향하는 안도 저희가 의결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당권 주자들 많이 모시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전당대회가 저희 생각과 좀 다르게 더 흥행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비대위원들이 흡족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탁금 더 올려요 그러면? 기탁금이 얼마예요? 당 대표가 1억 아니에요? 1억 원? 9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예, 6천만 원 정도로 하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9천에서 깎아줬네. 6천. 진수희 전 장관이 이제 6천이면 해볼만 하신가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알겠습니다. 최고위원도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에서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그 안이 있었는데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이렇게 그럼 많이들 나올라 그러겠네. 그 금액이 좀 약간 허들이었나 보네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원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기탁금 내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만약에 2천 정도 수준이라면 최고위원. 원외도 좀 마음을 먹어볼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최고위원이 아마 4천에서 2천으로 줄고 예. 네. 또 45세 이하는 50% 할인. 오. 또 청년 최고위원이 있기 네. 때문에 아. 1,000만 원 그대로 예. 유지하는 걸로. 자, 이런 흥행성을 씁쓸하게 보고 있는 김한규 의원님. 자,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21년에는 10분 출마했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출마하셨을 때 네네. 김웅 의원이 나서서 초반에 이제 초선 분위기도 띄우시고 맞아요. 그랬었던 적이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다 이제 서울법대 나온 법조인이시고 윤상현 의원은 뭐 하여튼 좋은 집안의 사위셔서 돈은 뭐 별로 그렇게 구애받지 않은 분들인데 그러네요. 예. 제가 봤을 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게 흥행 요인이 아닌가. 원래 결선 투표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됐을까요? 네, 전략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룰을 바꾸는 게 목적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인데 결선 투표제가 없었으면 과연 원희룡 전 장관님이 출마할 수 있었을까? 원 장관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기회가 있다라고 파악하신 것 같고요. 국회 소통관은 주말에는 예약이 안 되거든요.
그냥 자격이 있는 분이 와서 먼저 순차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가서 한 2시쯤에 기자회견을 다른 거를 하면 아하. 먼저 가서 이분들이 밀릴 텐데 예, 예약 그런 시스템이 방법도 안 있군요. 됩니다. 아, 예약이 예. 안 되는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 블루칩이에요 지금.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다. 러닝메이트 9회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자 응답해 주세요. 원 장관님 전 싫어요. 이렇게 뭐 감사하게도 많은 당권 주자 분들하고 또 많은 당원분들 또 많은 당내 의원분들이 예. 이렇게 권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하고 실제로 이걸 권했던 어떤 특정 당권 주자는 예.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도 있었고 함께 정말 당을 바꿨으면 좋겠다, 개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 있는 선배,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선배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비대위원이고 사실 비대위원 처음 수락할 때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비대위원이 심판인데 갑자기 선수가 돼서 이렇게 또 출마해 나가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도리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또 최고위원도 했었고 또 비대위원도 하고 있고 지금은 초선으로서 지역에 집중하는 일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중에 원 전 장관 말고 이제 좋아하는 선배들 중에 이렇게 손잡아 끄는 분이 그럼 계셨다. 원희룡 전 장관은 좋아하는 선배가 아니라는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 원희룡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한동훈 위원장이 권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확인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드릴 수가. 그네 후보 모두에게 건의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네, 모두는 아닙니다. 네 분 중에 세 분. 거기까지. 확인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용태 의원님이 정말 존경하고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선배가 누군지가 되게 궁금해요. 예. 따로 이따가 술 한잔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이제 신청 기간이니까 그렇죠. 아직 충분히 시간이 있고 1시, 2시, 3시니까 4시에 딱 하시면 집중력을 딱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제가 오늘 국민의힘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이제 후보 등록 서류에 모든 당직 사퇴 이제 서류를 내야 돼서 지역위원장 빼고 비대위원장을 사퇴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걱정될 것 같은데, 뭐 주말 동안 아마 많은 후보분들이 설득하려고 전화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1시, 2시 딱 3시에 그 정년 발표를 딱 듣고 4시에 제 선택은 누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 이분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 이야, 아주 김용태 의원님이.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깜짝 등판해갖고 이 배경이 무엇이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날 만났을 때는 돕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본인은 이제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이분이 또 갑자기 또 출마 선언을 해가지고, 근데 19일날 원희룡 전 장관과 대통령이 만났다. 그래서 대통령의 꽤 강한 설득이 있었고, 설득뿐만 아니라 뭔가 믿을 만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냐.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아무도 예상 못했지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는데, 우리 김한규 의원님께서 중립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본인도 분명히 이제 자기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이제 기자분들한테 한 얘기를 보면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치고 그런 여당을 만들어가는 게 내 소신이었다. 그런데 이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절박하게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절박하게 생각한 건 아닌 것 같고 좀 용산에 계신 분들이 절박하게 생각하셔갖고 얘기를 하셨고, 이게 한마음 한뜻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결국 대통령실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선투표제 도입이 원장관처럼 선거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볼 때 1차에서 과반만 막을 수 있으면 2차에서 기회가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 실장님. 그냥 용산의 뜻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덜하게 말씀하셔서 그 해석이 아주 신뢰성이 팍 가고 있습니다. 용산의 뜻이죠.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거의 19일날 이제 만났다고 하니까 아마 이건 저희 추정인데, 원장관은 이번 지도부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판단하에 굳이 안 나와 또 조금 있으면 기회가 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대선에 꿈이 있는 분인데 오래 못 가면 굳이 여기서 하느니 그냥 뭐 이번 기회엔 빠지고 이랬을 것
같은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갑자기 이제 원장관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한때 뭐 기자들에게 문자 보내서 출마 안 할 것, 출마가 확정은 아니다라고 문자 며칠 전에 보냈던 게 그런 소문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다른 외부의 힘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외부의 힘은 용산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럼 용산은 왜 갑자기 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냈느냐. 그젠가요?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친윤도 비윤도 뭐 반환도 아니고 친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썼는데 아무리 봐도 친윤이 아니겠구나. 물론 겉으로는 친윤이 아니지만 물밑으로는 친윤의 지원을 받는데 선을 나경원 의원이 계속 확실히 긋는 모습을 보고 한 명을 더 세우는 게 낫겠다. 또 하나는 이제 포위 작전이죠. 출마 선언을 포위했듯이 조금이라도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지 않는 단 한 표라도 다 끌어모아서 결선으로 가자. 네, 최대한 그래서 많은 선수를 세우자 이게 아니었을까.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조치긴 합니다. 네, 우리 진수희 전장께서는. 근데 나경원 의원은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봐온 나경원 의원은 이게 나경원식 정치를 저는 한마디로 약간 전략적 모호성을 항상 유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판단으로는 나경원 의원이 5선까지 이렇게 롱런 할 수 있는 그게 배경이 됐기도 했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 일정 급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또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친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때 뭐 방송 기자클럽 토론회인가 거기서 이제 개헌 임기단축 포함한 개헌 뭐 이렇게 얘기했다 바로 다음 날 이제 이렇게 주워 담기도 하는 그런 행보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적 모호성이 나경원 의원을 오랫동안 정치권에 끌고 가기도 하지만 어느 선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게 하는 어떤 그런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딱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개인이랑 비교를 하면 저는 제가 뭐 아니면 도 이걸 못 참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짧고 굵게 이렇게 현역 생활이 끝나는 게 아닌가. 그래도 장관도 하시고요. 장관하셨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짧고 굵게 한판 한 승부도 거고요. 예. 김용태 의원님. 그러니까 선거가 산수는 아니지만 약간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여태까지 2번 있었고 이제 2번을 경험했었는데요. 지금은 당원 비중이 높은 선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조직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원내에 108명의 의원들이 계신데 사실 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고 80여 명 정도의 지역구 의원이 계실 텐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원내 당협위원장분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지금 80여 명의 지역구 의원들이 계신 지역의 당원들이 사실 지금 원내 위원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당원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지역들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영남권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이 여건 속에서도 당선됐다라는 것은 이제 당세가 그만큼 강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용산의 이러한 교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무래도 원내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선거 출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고려할 만한 대상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이제 김한규 의원께서 이제 결선 투표를 말씀하셨는데 결선 투표 이번에 바뀐 것은 아니고요.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저희가 도입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나경원 의원 얘기를 좀 계속 해보면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나경원 의원이 뒤통수 혹은 이철규 의원에게 기망당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모호성 전략이 결국 뭐랄까 아니면 결과는 아니겠습니다만 자, 이 부분은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철규 의원의 역할이 좀 계속 뭔가 물밑에서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없진 않지 않을까 생각돼요. 아무래도 당연히 108명 의원 중에 한 분이시고 당연히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전당대회에서 분명히 역할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한 여러 관계 속에서 분명히 과거에 이제 나경원 의원과의 어떤 연대서 이런 언론의 추측성인가요? 그런 기사도 나갔었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도움 드릴 수가 있고 또 뭐 관망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관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답드리기 굉장히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원님.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 출마를 앞두고 반드시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최소한 연락은 하고 이제 출마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며칠 전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열심히 해라 이런 취지로 통화를 했다고 하고 다만
이제 후에 나온 얘기는 통화 시간이 한 10초 정도 됐다. 그래서 이거 딱 들고 해석이 여러 해석 나오는데, 자, 김한규 의원님 해석해 주세요. 통화 시간이 10초 정도 됐다는 거는 누가 한 얘기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는 아니죠. 여권 일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밖에 모르실 텐데 대통령이 확인해 주신 거죠. 하긴 얼마 통화했는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대통령 두 분밖에 모르겠네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결코 밝히고 싶지 않은 않은 시간이었고.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든 대통령하고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대통령실은 그 수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하고의 관계 회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당선되기 위해서도 친윤 대 비윤 구도로 선거 구도가 짜여져 버리면 선거 기간 내내 그 얘기를 하게 되고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래서 나도 대통령하고 친하다. 어떻게 보면 당신네들보다 더 오랜 관계를 갖고 있고 사람들이 친하다가 뭐 좀 소원했다가 할 뿐이지 우리들 간에는 이제 당신들이 뭐 무시할 수 없는 오랜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제 뭐 미래 비전이라든지 필승 전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아마 이제 당선되고 나서도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 좋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좋은 게 뭐냐면 행정부 공무원들이 마치 같은 편인 것처럼 여당의 정책을 구체화해주고 이런 협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 관계가 안 좋으면 대통령께서 한마디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국회 제2당의 당대표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선거도 그렇고 실제 당대표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도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이 되게 중요하고 저는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10초 얘기가 나온 걸 보니 대통령께서 쉬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몇 번 더 통화하시고 시도해보시고 찾아도 가시고 더 많이 노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성태 실장님과 저 10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성태 실장님, 저 이번 선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요즘 건강하시죠? 저기 잠깐만요. 예, 바빠서.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요게 딱 10초네요. 요 정도가 10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10초의 의미 해석해 주세요, 박 시장님.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저는 어제 얘기해서 한동훈 의원이 아마 전화 안 할 거로 봤는데 했다라는 거는 일단 너무 반윤으로 모습으로 보이는 것들은 형식적으로는 좀 막아보자라는 정도고 내용은 그냥 통보 정도인 것 같아요. 뭐 내용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여기에 다 괄호가 빠져 있잖아요. 위기는 뭐냐? 당정 관계가 위기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위기였어요.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지지율이 떨어진 건 대통령 때문이라고 보는데 위기를 극복하겠다. 내가 주도권을 하겠다 해석하자면 그다음에 이기는 정당 진 거는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괄호로 상상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통령도 어쨌든 그냥 전화해서 받았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조율해서 전화를 했을 텐데 대통령이 10초 정도 통화하고 끊었다는 거는 10초만 딱 받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모양새는 약간 너무 반윤으로 포지셔닝하지 않으려는 그렇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한동훈 위원장의 최소한의 정치적 행동으로 보이고 앞서 이제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그리고 이제 이미 다 알고 어제인가요? 포항에서 저거 발표를 했잖아요. 민생 토론회 선거 전에 24번을 하더니 그 뒤에 2번 지역 민생 토론은 딱 한 번 있었던 포항 민생 토론회 책임 당원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 영남 지역에서 어떤 뭔가 공약을 내놓는 발전 공약을 내놓는 그런 걸로 보여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것도 그냥 제 그냥 근거 없는 상상인데 총선 때처럼 이것도 전당대회 용이 아닌가. 당원들에게 자 제가 있어야 그래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써줍니다. 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자, 진장관님.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를 한 게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였다기보다는 그 캠프에 이제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떠다 밀어서 한 전화 아니었을까. 저도 근거 없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결선 투표 원장관이 참전한 게 결선 투표의 확률을 높여줄 거라는 생각은 저는 별로 안 들어요. 오히려 단 한
표들이 나경원과 원희룡 이렇게 갈라지면서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이 1차에서 50% 넘길 확률이 더 커 보여요. 저한테는 1차에 이미 끝날 수 1차에 있다.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상당 부분은 나경원 의원 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일부 이제 한동훈 위원장 표도 조금은 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앞서 이른바 반한 표가 좀 있다면 애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표를 최대한 긁어 모으는 효과 그런 효과로 오지 않을까. 예. 그래도 이제 선거 전당대회 국면을 굉장히 또 불편하게 바라보고 계신 홍준표 대구시장님, 예, 지금 오늘 나경원 의원이 TK 지역을 찾아가지고 이철우 지사와 홍준표 시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자, 홍준표 시장 TK의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김용태 최고가 아니구나. 김용태 비대위원께서는 뭔가 말씀하기 어려우실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내부에서 느끼기에 영남권 의원분들은 이제 특정 당권 주자로 이제 마음을 굳혀가고 있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예. 영남권 지역은 제가 모두를 이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영남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여기서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떤 당권 주자들 말씀하시면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굳혀가는 단계 아닌가. 이미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을 하고 하면 사실 의원분들이야 마음속에 아마 정리가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원 장관 출마 의사 표시 이전이에요? 아니면 이전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TK 쪽 분들의 그런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생각들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영남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해석해 주세요. 예 제가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2021년 얘기를 하면 그때도 이제 나경원 의원님이 초반에 약간 선두 주자로 나서다가 이준석 전 당대표가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하고 초반에 메시지가 이준석 대표가 되게 좋았고 그 분위기로 결국은 영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죠. 보수 후보들은 보수 지지층들은 제가 볼 때 지방선거하고 총선하고 대선은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대선 승리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 당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당대표가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그런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영남 유권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영남 의원들이 특정 다른 후보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대세 분위기에 전 따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남 의원들이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후보를 지원한다라는 건 전 지금 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국이 254개 지역구인데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들이 뭐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100분도 안 되고 그리고 이번 총선 때 처음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게 된 분도 많아서 당원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지금 되게 약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김한규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 동의하고 이게 선거라는 게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야 할 지점은 이제 2021년 선거 야당 때였습니다. 지금은 여당이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것이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시선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지금 김재원 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권 주자들이 또 TK 표 때문에 김재원 의원을 전 의원을 많이 좀 포섭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군요. 이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고 비대위원으로서의 특정 후보를 갑자기 중립을 더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한규 의원님 뭐 하시는 아니 그런데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엄연히 달라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 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최고위원이 인기 있다고 해서 이분이 특정 당대표를 밀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분을 보고 당대표를 선택하는 유권자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뉴스에는 뭐 나경원 의원하고 가까우시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나경원 의원을 뽑을까? 저는 그런 연결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당권 주자들이 김용태 의원 포섭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김용태 의원을 포섭하려는 거는 이런 거죠. 김용태 의원이 갖고 있는 되게 좋은 이미지, 젊은 이미지, 역동적인 이미지, 미래 이미지 이거를 본인의 자산으로 갖고 싶어하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50대, 60대 후보들이잖아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유승민 전 대표 이번 전대 출마는 좀 무의미한 승부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불출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자 진수희 전 장관님 해석해 주세요. 유승민 대표의 제가 마음. 아마 2주 전쯤에 예. 유 전 의원의 생각은 내가 모르겠지만 제 그냥 촉으로는 안 나오실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린 바가 있는데 예. 그 전에 한 달 전쯤에는 제가 그래도 뭐 나와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도전을 이번에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당이나 용산이나 이 전반적인 전국 상황을 볼 때 용산도 당도 전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제 눈에도 잘 안 보이고 암울해 보이고 그래서 이번 판에는 유 전 대표가 도전을 하는 게 저도 그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판단을 제가 했던 건데 유 전 대표도 비슷한 그 생각을 고민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박 실장님. 저는 그래도 뭐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랬다. 당선이나 이런 것보다도 뭐 아주 낮지만 않으면 득표율이 나와서 자꾸 세력화를 만들고 목소리를 내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게 그런 의의를 찾아 나오는 게 낫다고 봤는데 그러려면 사실 뭐 최소한 한 3, 4주 전부터는 좀 나오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서 사실 사전 준비도 안 돼 있어서 안 나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이어져 오지 않으면 이제 와서 등록하는 건 별 지금은 뭐 의미가 없다라고 저도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뭔가 도전하지 않으면 이제 정치 그만두는 거 아니냐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판단들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정치의 역동성 좋게 말하면 역동성 좀 안 좋게 말하면 그 예측 불허한 이런 특성 때문에 앞으로 6개월 후 1년 후에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도전을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거는 전 아닐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진수희 장관님 말씀에 많이 동의를 하는데 비대위원이다 보니까 당권 주자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해요. 전당대회가 흥행될 측면이 있으니까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지도부가 굉장히 어려운 지도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6번의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들어서게 될 지도부는 정말 정치력이 필요한 지도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또 민주당이 발의를 했고 또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 각종 이제 방송 3법 여러 가지 정략적인 특검법들 계속 내놓고 있고 심지어는 탄핵을 운운하고 계시는 야당의 의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여당 지도부로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이 여당의 지지율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고려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는 이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텐데 저는 한편으로 그래서 불출마를 선언하시는 의원분 전직 의원분들에 대한 생각도 저는 이해가 가요. 예, 김한규 의원님 말씀 듣고 잠깐 쉽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절박함이 시작될 때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재 정치가 정말 양극화돼서 양당 모두 그러니까 예전에 바른정당 성향의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결국은 내년에 혹시 보궐선거 그거보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패하는 당에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가 열릴 거거든요. 다른 색채를 가신 분. 그래서 유승민 의원님이 다시 돌아오시려면 2026년 6월에 국민의힘이 대패하는 수밖에 없다. 혹은 내년 초에 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네, 그런데 뭐 그거는 큰 선거가 아닐 것 같아서 네, 아마 2026년 6월에 아마 이제 유승민 의원님이 복귀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쯤에 한 서너 개, 너댓 개 보궐선거가 같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꽤 의미 있는 큰 선거가 될 수도 있죠. 보궐 기억이 많아져서 미니 총선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박정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